네, 연일 약세를 보이던 증시가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초부터 왜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지 참 여러 가지로 궁금한데요. 그래서 긴급 진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염 이사님 모신다니까 다행히 오늘은 좀 반등을 하는데 뭐 지금 연초부터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증시 이렇게 된다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12월 상승분 다 반납했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빠지면 빠진 대로 이유가 되게 많고 오르면 또 오른다고 이유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빠지는 건 뭐 많이들 저보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뭐 북한의 뭐 도발 이슈 그게 좀 더 불을 좀 지폈던 것 같아요. 좀 하락 쪽에 그게 있었고 또 그에 앞서선 삼성전자에 대한 좀 실적 실망. 그렇죠. 그걸 아마 외국인이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이제 물량이 외국인들 좀 많이 나왔는데 또 그 다음 날이었나요? 그 블록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어쨌든 유통 물량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적으로도 안 좋아졌고 또 개인 투자분들도 한참 이제 12월 달에 그 고위 예탁금이 한 58조까지는 아마 예. 갔던 걸로 기억나는데 최근에 또 50조 원까지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의 좀 이 매수 여력도 좀 많이 소진된 상태고 또 거기에 뭐 미국은 윌러 연준주사가 또 한마디 했죠. 예. 근데 사실 뭐 예상을 못한 건 아니거든요. 뭐 너무 시장이 앞서간 건 맞으니까. 근데 이제 안 좋을 때는 계속 안 좋은 것만 부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호재일 때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또 가장 좀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엔화가 다시 좀 그 약세로 좀 전환됐다는 게 좀 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엔화 강세에 대한 올해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지진이 났잖아요. 예. 그 일본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일본이 좀 부양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엔화 약세 기대감이 좀 약화됐고 또 연준의 피벗 기대감도 조금 이제 가라앉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엔화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약세를 또 한번 부추기는 요인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증시는 연일 또 신고가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보다 일본이 나은 거죠. 외국인들이 그렇죠.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뭐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정말 심각한 뭐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없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증시가 이 정도 빠져야 되나 그거는 그런 악재는 사실 없어요. 우리만 이렇게 유독 좀 약할 이유는 사실은 없는데 이게 어쨌든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게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 영향을 줘서 저는 좀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연초에 기관도 정말 매도가 많이 많습니다. 팔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꼬여버리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악재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뭔가 좀 심리적으로 약간 좀 무너졌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뭐 상속세 얘기까지 나오고 거래소 폐지 얘기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작용을 네. 못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본 증시 요즘에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로 뭐 주주환원 늘린다. 뭐 또 그 이 과세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도 좀 세제 혜택 같은 걸 좀 주는 방향으로 주식 투자를 조금 이제 부양시키겠다는 이제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본은 상당히 좋은 평가들이 나오는데 한국은 사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제 발언을 했죠. 굉장히 사실 주식 시장으로만 보면 굉장히 호재예요. 사실 주식 투자할 때 좀 세금 부담이 또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을 예. 경감시켜 주는 거고 또 제일 이슈가 내년부터 이제 시행될 그 금투세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확실히 폐지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또 저 PBR주들이 좀 많은데 일본도 사실 작년에 증권거래소가 공문 보내가지고 약간 반성문 써와라라는 예. 그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그걸 또 벤치마킹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되게 내용들은 괜찮은데 일단 시장을 지금 이끄는 주체가 개인이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장은 이게 개인장이면 이거에 좀 반응을 했을 텐데 지금 외국인 기관들 수급장이다 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지금 당장에 자기네도 포트에 영향을 좀 안 주다 보니까 현재 불확실성에 의해서 일단 매도를 해버린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이게 진짜 될까? 이제 이런 의심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정책들이 과거에도 얘기가 안 나온 과거에도 나온 적은 있지만 실제로 이게 실현되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렸고 또 안 된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약간의 의구심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이런 뭐 물론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발표는 잘 됐지만 시장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크게 반응을 하지는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장이 좀 분위기가 호전될 때, 네. 개인 투자 심리가 호전될 때는 호재로 좀 미리 저금을 해놨다니까요.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추세 전환을 얘기하기는 뭐 좀 어려울 것 같고 지지선을 확인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현 지수 상태 어느 수준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경기 민감주가 많다 보니까 PBR로 계산을 많이 하죠. PER은 잘 안 맞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들은 적자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PER보단 PBR로 항상 보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PBR 기준으로는 한 0.9배가 깨져가지고 0.88배, 87 오늘은 좀 반등했으니까 좀 올랐을 것 같은데 0.87배, 88배 정도 되니까 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좀 낮은 위치는 맞습니다. 이거 사야 될 때 아닙니까? 그죠, 이제 과거 PBR로 경험상. 보면은 예. 근데 이제 이런 주장들도 많아요. 과거랑 다르게 우리나라 이제 그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 그러죠. 기업들이 뭐 1억 가지고 만약에 한 1년에 1,000만 원 벌면 그게 10%잖아요. 수익률이. 예. 그게 이제 ROE라 그러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ROE가 높아질 때는 PBR을 당연히 높게 주는데 우리나라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옛날에 0.9배를 샀으면 수익 났는데 그거 믿을 수 있겠느냐. 계속 ROE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 지금은 다른 어떤 것보다 증시가 추세 상승이 나오려면요. 기업 이익에 대한 확신이 다시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1월 말은 돼야 됩니다. 그렇죠. 1월 말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니까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공백이 남아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하이닉스가 요즘에 뭐 실적이 조금 상향되니까 그건 좋은데 지금 다른 업종들 보면 좀 그렇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제 믿음이 생겨야 이 PBR 0.9배 이하에서는 항상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적은 사실 그렇죠. 없었어요. 예. 근데 그 믿음이 확신이 되려면 좀 실적을 믿을 수 있는 뭐 지표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재료 공백 상태니까 그러나 이제 다만 분명히 PBR 0.87배는 싼 건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바닥 다지기는 좀 할 것 같지만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뭐 실적을 확인해야겠지만은 밑으로 빠지는 하방 압력보다는 위로 올라갈 네. 가능성을 조금 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 나오는데 뭐 약간 흔들리는 시점마다 이제는 좀 저가 매수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뭐 저가 매수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불과 한 2주 만에 모든 게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뭐 북한 이슈도 있고 저기 이제 중동 이슈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도 있고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데 사실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당장. 그렇죠. 예. 그리고 항상 이건 그냥 상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 증시를 뭐 대세 하락장으로 만들고 또 이게 해소됐다고 대세 상승장이 되고 이런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냥 중간중간에 변동성을 키우는 재료였지. 그래서 물론 이제 2022년도는 그때는 이제 유가가 움직여서 예. 그때는 영향을 실제 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았지만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유가라든가 뭐 물론 환율은 좀 올랐지만 유가, 천연가스 가격은 전쟁이 났는데도 오히려 그렇죠. 떨어지고 있어요. 예. 천연가스 가격은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금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만약에 이 이슈가 너무 커서 지금 하락한 게 뭐 과반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약재가 그러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야죠 지금은. 근데 이것 때문에 꼭 빠진 건 또 아니다 보니까 비중을 막 내가 이거 적극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되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기업 이익에 대한 부분이 망가지는 것만 사실 아니라면 올해는 기업 이익은 어쨌든 증가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지금은 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저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PBR 기준으로도 뭐 0.87배,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주가가 연초에 한 2주 동안을 그냥 힘겨운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상대적으로 그 가격 메리트는 조금 네.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환율 얘기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주가하고 아주 상극 아닙니까? 네. 환율 올라갈 때 주가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워낙 거셌기 때문에 어제 오늘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 환율이 결국 안정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근데 환율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환율을 결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거 중에 이제 딱 두 개가 첫 번째가 미국의 그 금리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 근데 이거는 달러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 낮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러면 또 한 축이 뭐냐면 미국과 비미국의 경기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문제죠. 왜냐, 지금 중국이 안 도와줍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경기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도 중국이 여기서 더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안화도 여전히 좀 약한 상태잖아요. 예.
위안화가 약하면요 또 이게 공교롭게도 유럽 경기랑 중국이 또 밀접합니다. 그렇죠. 유로화도 덩달아 약해지니까. 유로존이 요즘 안 좋잖아요. 네, 독일은 뭐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한 축이 좀 아직은 무너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만 방어해주면 전 달러는 더 약해질 거로 보는데 이게 아직은 지금 예.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축이 엔화죠. 일본의 엔화가. 근데 엔화가 다시 또 약해지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의 오늘 뭐 요즘에 나오는 뭐 이게 보고서도 그렇고 제가 신문도 읽어보면은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엔화는 좀 강해질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이제 마이너스 금리 풀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중국도 좋아진다가 아니라 더 나빠지겠냐. 어쨌든 부양책은 더 작년부터 나빠지진 않을 거로 기대를 그러면 하는데. 여기서 달러가 작년만큼 강해질 이유가 사실은 딱히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원화가 더 약한 건 사실 이제 북한의 도발 이슈 때문에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엔 시간 지나면 좀 잠잠해질 가능성이 예. 높기 때문에 결국 저는 지금 1340원대까지 왔을 때 이걸 좀 너무 위기로 보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뭔가 위기가 발생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좋게 바뀔 요소들도 있어요. 10월 달에 기억하시겠지만 증시 안 좋을 때 다 3고 현상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불과 몇 주 지나니까 이게 3고가 갑자기 3조로 바뀌어가지고 예. 증시가 랠리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재료인데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이걸 해석할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예측했을 때 지금보다 달러가 몇 달 후에는 약해질 것 같다. 그러시면 투자에 나서셔야죠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높은 레벨의 환율에 너무 저는 좀 염려하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환율이란 건 항상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네. 달러와 미국이 그렇게 돈을 풀어도 달러와 가치가 유지되는 네. 게 사실 그런 요인이 있죠.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따뜻한 물에 연말에 이게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찬물 한 바가지 끼얹은 네. 듯한 그런 느낌인데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온도 적응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중국 얘기 잠깐 하셨는데 중국 12월 산업 생산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긴 했지만은 결국 이제 소비라든지 부동산 그리고 주택 가격 이런 건 여전히 안 좋아요. 네. 이 중국이 더는 나빠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는 하는데 이것이 이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중국이 이렇게 안 좋으면 항상 뭔가 돈 풀어가지고 예. 해결은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간 보면은 방어는 하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안 보인다.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한 1, 2년이 아니잖아요. 꽤 예. 오래됐는데 안 망가지게 방어는 해줍니다. 한 번씩 부양책들이 나와요. 뭐 재정 부양책. 작년에도 어쨌든 이제 인프라 투자 얘기도 좀 나왔고 예. 채권 발행도 좀 했잖아요. 근데 그 후에 또 연결고리가 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중국에 대한 좀 신뢰는 떨어지고 또 거기다 지금 이번에 그 대만 총통 선거 끝나고 나서 예. 이제 외국인들 시각을 봤을 때도 아 이거 관계가 계속 대만과 중국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 전쟁 리스크가 계속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 증시에선 돈을 지금 계속 빼고 있어요. 계속 빠지죠. 네, 그냥 끝도 없이 빼더라고요. 좀 너무할 정도로 좀 돈들이 빠져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경제 말고도요, 약간 좀 정치 리스크 좀 아닌가. 그러니까 시진핑 정부에 대한 이 외국인들의 좀 불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이 돈을 빼다 보니까 근데 증시에서 자꾸 돈 빼고 중국 증시 안 좋아지면 중국인들이라고 해서 증시 빠지는데 사실 뭐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소비에도 악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지금은 중국 정부가 뭔가 좀 센 부양책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3월에 또 양해도 있으니까 그 전에 뭔가 또 한 번에 금리 인하라든가 또 통화정 왜냐하면 재정은 좀 어느 정도 지금 부양책을 좀 써놨거든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게 또 통화 정책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미국이 금리를 낮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 중국은 좀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 차가 이제는 벌어지는 게 아니라 좀 좁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하하는데 좀 부담감은 작년보다는 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중국의 좀 의지에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그냥 지표로 봤을 때는 중국이 아 이제 진짜 좋아지는 거나 하는 거는 생산자 물가가 좀 플러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네. 마이너스죠. 근데 이게 만약에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면 이제 중국 기업들도 돈 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디플레 압력이 벗어난다는 또 신호니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생산자 물가도 근데 긍정적인 건 조금씩은 반등은 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플러스 되면 조금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환율이 출렁거린 데는 또 이런 요인이
우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중동 리스크,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보다 요즘 이제 이란하고 후티 반군 이쪽이 또 시끄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일매일 들리는 뉴스가 사실 투자 심리에는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정학 리스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뭐 중동 이슈라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었고 계속 이어졌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갑자기 또 이제 불거지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동 리스크는 계속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 자체보다도 확전되는 게 좀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확전만 안 된다면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저는 없다. 그래서 지금 결국 미국과 이란이 키를 쥐고 있잖아요. 이란이 혹시 여기에 개입을 할까? 아니면 또 이란이 뛰어들면 당연히 미국도 당연히 뛰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국제 전쟁으로 가서 이건 진짜 우크라이나 사태랑 또 다른 판도가 또 펼쳐지거든요. 이란은 또 엄청난 또 산유국이니까 그래서 이란이 정말 또 여기 확전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 이걸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쉽지 않지만 이란 입장에서도 어쨌든 원유 수출 지금 미국이 일부 좀 허용을 해주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미국을 자극하는 도발을 할까. 그래서 지금 약간의 뭐 예멘 후티 반군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일부 국지전은 있지만 확전을 할 거면 저는 진작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그 생각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괴롭히긴 하겠지만 이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유가가 안 움직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런 쪽에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면 진짜로 유가는 벌써 저기 $90 전 넘어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동 리스크에 저는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중동으로 인해서 지금 운임지수가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운임지수가 좀 안정화되는 시점이 좀 빨리 나오면 좋은데 그게 좀 약간 지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주가에 저는 유가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지금 계속 반영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오늘 해운주 빠지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좀 8분 응선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동 리스크만큼은 너무 좀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모든 걸 어떻게 보면 말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환율, 금리, 유가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주가 흐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과 달리 미국은 12월 소매 판매, 이 산업 생산 지수 나왔는데 소매 판매가 최근 3개월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예상치도 웃돌고 이러자마자 이제 미국채 2년물 금리가 4.3%까지 올랐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표 좋으면 보통 이제 미국 금리가 오르니까 과거에는 증시가 급락을 하고 그게 많았는데 오늘 물론 이제 미국이 빠졌지만 사실 저는 미국 오늘 빠진 게 금리 때문에 꼭 빠졌나 그럴 거면 주가 하락폭이 생각보다 그게 또 크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월 달 지금 이제 계속 이 조사를 좀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을 50%대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물론 한때 90%대까지 갔다가 좀 줄긴 했지만 아직도 과반 이상이 3월에 금리 인하 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지표가 나와도 금리 인하 방향성 자체는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쪽 방향으로 좀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제 지표 좋게 나오는 게 전 증시에 지금은 악재가 아니다. 작년에는 사실은 금리 계속 인상기다 보니까 지표 좋은 게 사실은 되게 부담됐거든요. 오히려. 근데 어차피 올해는 지표 좋아도요.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갑니다. 뭐 2번이냐 6번이냐 3번이냐 뭐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표가 오히려 너무 안 좋게 나오는 게 안 좋아서 만약 국채 금리가 오늘 폭락을 한다. 그게 오히려 사실은 시장이 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올해 시장의 키포인트는 금리는 다 알잖아요. 그럼 결국엔 경기거든요. 경기와 실적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미국 경기랑 중국인데 중국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미국이 버티만 주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저는 별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 구도에서 소매 판매는 잘 나왔거든요. 특히 뭐 저는 이번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봤던 게 그 전에 소매 판매는 항상 서비스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일반 상품하고 의류, 자동차 판매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조업체니까. 그래서 이번 12월 데이터는 금리로 보면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 세부 내용은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이후에 금리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국채 금리가 출렁거렸는데요. 월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5의 토드 콜빈 브로커 인터뷰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Higher midweek, seeing a print of 412 today. That's the highest we've seen 10-year note yield since going back to December 13th. And since the end of December, marked at December 27th actually, we've seen 10-year note yields rise 30 basis points. A lot of that having to do with better than expected economic data, which we saw today via retail sales.
Likewise, we've seen a shift in rate cut odds. Just a few weeks ago, we saw about a 100% chance that they would be cutting the rate by March FOMC. Today, that stands at about 60% odds, even got as low as 50-50 in the early part of today. So as we see better economic data coming in, we see 10-year note yields rising and we see rate cut odds. Now, lately, we've seen several Fed presidents and governors talking about the economy and policy, talking about the need to keep rates elevated for longer, not denying the fact that the market may be pricing in rate cuts later on in 2024. But perhaps the speed of when those rate cuts occur, some of these Fed governors and presidents have been opposed to, and we'll hear from Federal Reserve Bank President Bostic tomorrow to talk about just that. 네, 하여튼 뭐 이 미국 국채 금리도 우리 시장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인데 이건 미국 경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뉴욕 연은이 발표한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 43.7.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그러고 뭐 나이키나 페덱스 이런 소비재 관련 기업들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또 베이지북의 고용 시장은 조금 냉각된 걸로 나타나고 이게 약간 좀 헷갈리는 신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미국 경기 상황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그러니까 한참 좋았는데 그 좋은 게 계속 이렇게 좋아진 게 아니라 조금씩 식어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제일 걱정은 경착륙이고, 근데 연착륙. 그러니까 12월 FOMC에서도 미국 그 연준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잖아요. 근데 어쨌든 올해는 작년보다 낮춰놨거든요. 조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속도가 빠르느냐, 좀 완만하게 가느냐인데, 근데 이런 지표들을 보면 확실히 저는 완만하게 되고 있다고 좀 보는 이유가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사실 이제 뉴욕 쪽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동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IT 경기는 저쪽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합산해서 좀 ISM 제조업 지수도 한번 더 들여다볼 필요는 저는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 베이지북에서도 지금 뭐 고용 시장이 좀 냉각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고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좀 이성적으로 너무 좀 좋았죠, 사실. 미국 고용이 뜨거웠는데 이게 뭐 엄청 나빠진다가 아니라 좀 식고 있다, 이런 정도로 좀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표들, 아까 근데 또 소매 판매 또 잘 나왔고, 그래서 실물 데이터는 그렇게 또 나쁘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뭐 화랑이다,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식어간다.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증시에는 상당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골디락스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런 너무 부분들은. 뜨겁거나 너무 차갑지 않게. 근데 여기서 뭔가 또 변화가 생겨서 뭐 혹시라도 너무 뜨겁거나 아니면 너무 차가워지면 이제 증시는 또 변동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아직까지 증시에 큰 영향을 저는 주지 못할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연초 시장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는 특히 더했고요.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는 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미리 땡겨 쓴 거 아닌가, 12월까지. 그런 원인이 가장 클 것 같은데, 또 원로이사 엊그저께 발언이 또 이 금리 인하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이런 발언이 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 아닌가, 뭐 그런 행동 아닌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의도적인 좀 발언으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아예 진짜 그 금리 인하 할 생각 자체가 없으면요, 단언을 하겠죠. 금리 인하 뭐 꿈도 꾸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뭐라고 했냐면 서두에 인하는 하겠지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다만 이제 너네들 6번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점도표 3번 찍어놨는데 너무 앞서갔다. 좀 돌아와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서 시장도 지금 보면은 이제 원래는 3월에 뭐 인하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약간 간극을 좁히려고는 하는데 아직도 3월 비중이 높잖아요. 그 금리 인하 확률이. 근데 어쨌든 약간 경고성 멘트를 계속 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장과 연준이 또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좀 조절을 좀 해줘야 되니까 중간중간. 근데 시장이 그렇게까지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어서 앞으로도 아마 시장의 기대치가 계속 이렇게 3월에 인하하는 쪽으로 남아 있다면, 저는 연준 그 위원들이 자기 뭐 속내랑 좀 반대로 의도적인 좀 약간 긴축 발언들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분명한 건 인하를 안 하겠다고는 안 합니다. 한다고는 하니까 방향은 바뀐 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로이사의 뭐 유명한 비둘기파였는데 비둘기파에서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자, 연말까지만 해도 뭐 1월 금리 인하설까지 나왔는데 이제 3월이 50-50 아까 나왔듯이 50% 정도라고 보면 이거 점점 이게 늦춰져 가지고 이제 한 5월쯤 시작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사님은 어떻게 언제쯤 내릴 거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사실 5월부터 5월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이제 왜냐하면 그때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린 게 그냥 데이터상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끝나고 10개월 후에 딱 인하 예. 사이클 들어갔거든요. 평균이 그랬어요. 그게 딱 5월이네요. 네, 5월이라서. 근데 아직도 지금 봐도 딱 그게 확률이 높을 것 같고. 근데 일단 지금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아직은 높아요, 시장은. 그렇지만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오늘도 소매 판매도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표가 이렇게 꺾이지 않고 좀 잘 유지만 되면 결국 시장도 5월로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유가나 천연가스 같은 이런 물가를 보면요.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은 물가로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 보면 3월에 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준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줄 거냐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물가냐, 아니면 경기가 여전히 좋으니까 경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좀 늦게 할 거냐. 이건 이제 연준이 결정한 문제지만 현재로서는 좀 5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에서는 뭐 금리 인하 시기와 횟수를 놓고 아주 진짜 의견이 분분하다, 백가쟁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이거 좀 약간 황당한 얘기가 나왔어요. BOA의 영국 FX 전략가가 올해 어느 중앙은행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다.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려면 금리 인하를 안 하려면요 결국 물가가 튀어야 됩니다. 예. 우리 예상을 넘는 수준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저기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어느 지역에서 뭐가 터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큰 뭐 이란이 개입을 한다거나 그러면 유가가 정말 $100 근처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사실 금리 인하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없죠. 미국 입장에서도 예. 예, 물가 때문에. 근데 왜냐하면 2002년도에 경기 안 좋아지는데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세게 올린 건 사실 고유가가 또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분 의견은 제 생각에 제가 추론했을 때는 예상치 못한 물가나 비용 압력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뭐 엄청 좋아지고 뭐 미국이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높지 그렇죠. 않고 뭐 예. 중국이 갑자기 엄청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결국 물가 때문 아닌가. 근데 현실성은 저는 어쨌든 떨어진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물가 수준만 유지되면 어쨌든 많은 국가들이 올해는 금리 인하 사이클은 시작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연초 시장이 좀 이 조정을 볼 때 사실 이럴 때 포트폴리오를 좀 잘 정리를 좀 해놔야 어떤 추세 전환 시에 뭐 대응이 잘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주도주라고 할까요? 조금 이렇게 좀 주목받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실적만 봤을 때는 올해 가장 그래도 실적 기대하는 업종이 반도체하고 그다음 조선하고 그 IT 부품이 이제 주로 스마트폰 부품주 있죠. 이쪽이 이제 몇 년 만에 돌아서거든요. 여기랑 이제 헬스케어 쪽도 올해는 실적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들 특징들이 지난 몇 년간 실적들이 별로 안 좋았던 예. 섹터들이에요. 근데 올해 이제 부상을 하는데 연초에 암초를 만났지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좀 추정치는 하향됐지만 그걸 제외하면 하이닉스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올해 좀 실적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니까 이들을 좀 가장 우선순위로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실적은 사실 우주항공주를 우리가 실적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모멘텀은 올해가 우주항공주가 가장 좋은 게 미국에서는 이제 빅테크 검을 2명 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랑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서로 이제 우주 경쟁하고 있잖아요. 요거랑 우리나라는 이제 우주항공청 예, 설립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큰 모멘텀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하고 싶은 분들은 우주항공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언급해 주셨는데 올해 반도체 주도주라는 것은 뭐 거의 이 여의도 증권가의 컨센서스 비슷하게 됐는데 1월에 가장 많이 빠진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뿐이 아니고 소부장까지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요. 지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오히려 지금이 훨씬 좋은 구간이죠. 왜냐하면 사실 12월에는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뭐 주도주는 변화 없다. 다만 이게 좀 살만한 반도체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다들 올라가지고. 근데 공교롭게 1월에 지금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반도체주들이 있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향이 바뀐 게 아니에요. 주가는 빠졌는데 이 방향성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AI 뭐 아니면 실수요 이런 것들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연초 하여튼 출렁거리는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앞으로 뭐 시장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1월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 이제 올해 계속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힘들 때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 좋고 우울하고 정말 막 짜증나고
사실 어제 같은 날 계좌 누구도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들여다보셔서 해야 될 것 같고 12월 말이었죠. 그때처럼 이제 모두가 또 장밋빛일 때 또 올해도 분명히 저는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이게 반복될 것 같아요. 추세보다는. 그럼 그럴 때 조금 멀리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담아야 될 저는 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어떤 걸 살 거냐 예.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우선인 것 같은데 근데 올해는 실적장 같아 보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걸 우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역발상 전략이 필요한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